사실은 KBS와의 대담 뭐 윤 대통령만 했던 건 아닙니다.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2019년 5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단독 대담 형식으로 했었고요. 그때도 뭐 논란, 뭐 왜 뭐 KBS와만 단독으로 하냐 이런 똑같이 논란은 나왔었습니다. 비판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때는 또 당시 진행자인 이 KBS 기자의 뭐 무례함 이런 쪽으로도 불통이 튀었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저렇게 질문한 거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라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든 아니든 뭐 지지층에서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요. 이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라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송현정 기자가 대통령에게 독재자라는 표현을 써서 뭐 한쪽에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였냐면 기억나십니까? 청와대가 주도해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독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라고 문 대통령이 당시 질문했고요. 그러자 문 대통령이 좀 미소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해법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이다. 그 해법을 선택하는 것을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다. 또 이어서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에게 지금 독재,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 그런 식으로 규정짓고 추정하는 것은 참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또 진행자가 다시 그렇게 부르지만 만나야 할 상대라고는 생각하느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만날 거냐?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표현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굳이 2019년 5월에 송현정 기자가 독재자 질문해서 많이 한쪽에선 비판을 받았던 요걸 다시 꺼내는 이유는 송 기자를 어떻게 다시 한번 뭐 비판하자 이게 아니라요. 독재자라는 표현을 써서 질문을 할 만큼 당시 분위기는 상당히 조율이 이른바 세게 들어가진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4일에 사전 녹화하고 7일에 방영될 것으로 보이는 KBS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에서도 뭐 독재자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그 정도의 아주 허심탄회한 질문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굳이 2019년 5월에 당시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KBS 대담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요. 요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도 이어졌고요. 요게 저희가 어제 100분 대담 중에 7분 가량 했습니다. 비중이 적진 않았어요. 요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부분 문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요게 저희가 시간 관계상 1배속이 아니라 한 1.5배속 정도로 좀 빨리 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요.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제가 뭐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잘 추측을 할 수 없지만 이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마한 백이죠.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봤고요.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당선 이후거든요.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시계에 몰래카메라를 적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네, 앞부분 저희가 여기서 자르고 또 계속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가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라고 했고요. 그리고 앵커가 또 뭐 외국 회사 뭐 조그만 백이죠라고 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거의 무슨 수능 독해하듯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 회사 뭐 조그만 백이죠라고 했고요. 여기서 첫 번째 의아한 점은이라고 하면서 이게 당선 이후다. 근데 이렇게 뭐 최재형 목사라고 지칭은 안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이 접근했다는 게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라고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그런가요? 요 사안을 보고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김건희 여사의 의전과 경호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걸 가장 먼저 떠올렸나요?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7분가량을 쭉 지켜볼 건데, 그리고 오늘 총평까지 어제 저희 출연했던 백브리핑 최종혁 기자랑 계속 좀 이어서 얘기해볼게요. 최종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왜 이렇게 늦게? 그러니까요. 제가 좀 저 혼자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아쉽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제 다 보셨어요? 네네네. 대부분- 10시부터 한 정확히는 한 94분 정도 보고. 네,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네. 다 봤고 네. 끝까지 다 보고 그럼요. 그리고 네. 잠도 잘 주무시고. 아유,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박장범 앵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외국 회사 뭐 조그만 백이죠. 명품백, 디올백이라고 말 못한 건 인정합니다. 왜냐면 뭐 공영 방송이니까. 명품백이라고 굳이 왜 안 했을까요? 사실 저 대목이 가장 좀 의아하긴 했었죠.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긴 했었고 네. 이 대담을 하기 전에 모든 언론에서 이제 관련해서 어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 건지 가장 큰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련해서 과연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과연 저게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포인트일까? 방금 이제 이가혁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뭐 경호상의 문제를 국민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한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네. 과연 이 김건희 여사가 이걸 왜 받았느냐, 이 사적 관계인으로부터 그거에 대한 질문을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경호상의 경호상. 문제. 그래서 좀 의아한 게요. 이게 저희의 분석이 아니라 오늘 조선일보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기사로도 보여드릴게요. 조선일보도 소제목에 앵커가 명품백이란 단어 대신 외국 회사의 쪼만한 백이죠. 쪼만한인지 조그만인지 잘 이렇게 약간 흘려 말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풀어둔 워딩 그리고 이제 뉴스통신사 등의 워딩은 조그만한 백이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쪼만한이라고 하긴 했네요. 이 부분을 조선일보도 꼬집었습니다. 박장범 KBS 앵커는 외국 회사의 쪼만한 백이죠라는 말 사용했다. 명품 가방이라는 용어 대신 외국 회사 파우치로 의미를 축소한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그 개그 콘서트 보면 그 네. 코너 있잖아요. 왜 그 말을 못 하는지. 맞아요. 공영방송이라서 하잖아요. 백 이렇게. 네. 스타 이거 그렇죠. 네. 스타벅스라고 그래서 못하고. 뭐 언급을 못하지 않았냐라고 좀 이제 생각은 해봅니다만 네. 사실 근데 뭐 홍길동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명품 가방, 뭐 디올백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과연 국민들은 저게 제대로 된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었느냐 이런 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 잘 관련한 답변도 이제 이가까지 얘기했지만 네. 사실 그동안 여권에서 얘기해온 것과 일맥상통하는 답변을 내놨어요. 뭐 정치 공작이다. 일단 뭐 김건희 여사가 그런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다. 뭐 피해를 당한 거다. 이런 입장을 좀 계속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그 부분 뒤에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조선일보 기사 조금만 더 보면 정치권에선 KBS 사장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민감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애초에 판이 KBS가 그 대담의 상대인데 애초에 옳게 진행되겠느냐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걸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현 정부의 최대 인명 사고가 발생한 헬로윈 참사와 관련한 질문도 직접적인 질문도 없었다. 사실 뭐 헬로윈 참사나 특히 그 양승태 사법농단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는 최근에 중요한 이슈들이었잖아요. 예.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혹은 검사이던 시절에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사안인데 사실 관련해서 이미 무죄가 나온 상황이고 관련해서도 충분히 현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언론인으로서 질문할 수 있는 대목이었지만 그런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어서 요거 다음으로 그럼 이제 아까 박장범 앵커가 의전과 경호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이어서 들어보시죠. 글쎄 뭐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가량 살다가 이제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뭐 제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와의 동양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방문을 때문에 접근했던 사람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보면요. 아까 질문이 경호상의 문제 아니었나요? 이런 취지로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도 약간 엉뚱하게 나왔어요. 볼게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뜬금없이 검색기 설치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6개월가량 살다가 용산 관제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고요. 근데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할 수가 없었고요. 뭐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상의 문제 아니었습니까라고 질문하니까 대통령 답변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욱 기자 박절하다가 뭐 쌀쌀맞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인정 없다. 예를 들면 이제 이가혁 기자가 저한테 이제 뭐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제가 밀쳐낼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겠죠. 또 최종욱 기자 국문 전공이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박절하다 사실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뭐 평소에 매정하게? 쓰진 않죠. 매정하다 정도가 더 자연스럽긴 하겠네요. 네, 아무튼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들어오지 말라고 매정하게 못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한 거죠. 사실 이게 어제 대통령의 화법을 보면 네. 이게 그러니까 아내죠. 이렇게 영부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되게 뭐 좀 관찰자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뭐 박절하게 대하지 못했다.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했을 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사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유감을 표명하는 사실 유감도 정확하게 말하면 사과하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 표현하는 선에서 그쳤는데 과연 이게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했던 건 이걸 왜 받았는지 네. 받았으면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제 창구에 있다. 국고로 보관하고 보고할- 있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좀 더 소상한 설명이 있었으면 좀 더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아까 유감 말했는데 그 다음 대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조간들이 많이 뽑았던 그 대목입니다. 이제 이 핵심이 나옵니다. 요 다음 대목 여러분들 잘 들어봐 주시죠. 그래서 아마 그 관저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사저에 있으면서 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저한테 만약에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더라면은 조금 더 저는 아직도 이 26년간 그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그 DNA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조금 더 좀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또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도 좀 사실은 지금도 이게 시간이 좀 짧은데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나올 수 있는 또 부정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앞으로는 뭐 지금은 이제 관저에 가서 그런 것이 잘 관리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하여튼 선을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이게 100분 대담 중에 이 7분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7분이었는데 요 부분만 정말 좀 성의 있게 조금 더 오히려 아니면 뭐 사전에 뭐 조율이 없었다지만 이 부분이라도 차라리 뭐 잘 짰으면 작전을 이렇게까지 오늘 아침 조간 신문이 뭐 모든 진영의 신문들이 비판할 거 상황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오히려 대담을 했던 취지대로 목적대로 아니면 의도대로 뭔가 설 국면 지나고는 조금 더 이제 털고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을 악화시킨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요 문장을 좀 보여주세요. 보세요.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최준욱 기자 네. 아쉽다라는 게 국문과 전공 학사인가요? 학사죠. 학사입니다. 학사. 저도 학사입니다. 아쉽다는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쉽다에는 이게 상대를 배려하는 고려하는 의미가 담긴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미흡하고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뭐 일정 부분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는 보기 어려운 단어이긴 하죠. 아하. 네. 제가 최준욱 기자 설명에 혹시 여러분들 불신을 가지실까봐 직접 표준 국어 대사전까지 찾아봤습니다. 아쉽다 보면요. 1번, 2번 두 개 뜻 볼게요. 첫 번째 뜻, 필요할 때 없거나 모자라서 안타깝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불만족스럽다. 두 번째, 미련이 남아 서운하다.
그러니까 최종혁 기자 말대로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드러낸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 아쉽다라는 표현을 네. 적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네. 어제 이 대담을 본 국민의 마음이 마음이 아쉽다. 불만족스럽다. 네, 요 정도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용산 대통령실에 지금 저희가 아쉽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쉽다라는 뜻, 안타깝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미련이 남아 서운하다. 그러면 그걸 대입해 볼게요. 그걸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고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잖아요. 두 번째 제가 형광펜 친 거 보겠습니다.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이렇게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건을 두고 야당에서는 지금 불법이다. 뭐 김건희 여사가 검찰 뭐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잘못을 인정을 하고 뭔가 위법성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뉘앙스라도 비치는 순간 뭔가 야당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으로 익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애둘러서 뭔가 좀 유감을 표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송합니다, 유감입니다보다 더 낮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쉽다라는 네. 표현이 나오게 된 걸로 배경이 분석이 됩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그 사과의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사과를 할 때는 맞아요. 정확한 사과의 대상, 어. 뭐 사과의 원인,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뭐 대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사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좀 뭔가 불분명한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더 뭐 사과의 진정성 혹은 그 효과를 좀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긴 하죠. 그래서 아까 한겨레 신문 오늘 헤드라인을 사과는 없었다라고 뽑았는데 그러니까 아예 사과를 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두 번이나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도 좀 사실은 지금도 이게 시간이 짧은데 이게 이렇게 하면 또 뭐 부정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100분 대담 이거 하라고 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라고 이런 대담을 뭐 다른 기자회견 뭐 여러 기자 안 두고 네. 1대1로 조용하게 사전 녹화하는 게 그렇죠. 이런 거 하라고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지금 하는 건데 이걸 짧다고 하면 어떡하는 거죠? 사실 이게 상세하게 설명을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 시간을 준 건데 네. 그게 상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바고 사실 요게 좀 그러니까 그간에 이 대담 특정 언론사와 이제 대담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추가적인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게 다른 이렇게 지금 특정 언론사 말고 다른 기자가 더 있었다면 네. 대통령이 이런 답변을 했을 때 더 이 답변에 대한 이어서 추가 질문이 나오고 좀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또 손들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언론사 특정 이제 기자 앵커가 이제 1대1로만 답을 하다 보니까 뭐 추가적인 질문 뭐 그 답변에 대한 보충 설명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아서 더 예를 들면 설명이 상상해보면 부족하지 이거 않았냐. 같아요. 이렇게 막 대통령이 이걸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사실 시간이 짧은데라고 하면서 마무리했어요. 그럼 다른 언론사 기자가 대통령님 아까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리가 설명한 자리니까 추가로 좀 요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여러 매체가 있을 때의 장점인데 그게 좀 안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까 최정혁 기자가 비슷한 말인데 타자화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남편인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대를 걸어보자면 네. 뭐 저렇게 이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앞으로는 이제 하지 않겠다, 뭐 조심하겠다. 보니까 어제 제2부속실도 설치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이제 네. 관련된 뭐 예방 사항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도 중요하지만 지금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야권이나 이제 야당에서는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명확한 답이 없어서 여전히 좀 궁금한 점은 남아 있긴 하죠. 네. 아쉽다라고 했으니까 사과한 거 아니야라고 혹시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온라인에 좀 있을 수 있는데 아쉽다라는 표현은 일단은 안타깝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미련이 그러다 남아 보니까 서운하다. 이제 요 포인트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논평들을 많이 냈는데 예. 이제 사실 어제
그 대담이 11시 한 30분쯤에 끝났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 끝나기도 전에 논평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더 들을 것도 없다. 아. 그러다 보니까 한 11시 조금 넘어서 논평이 나왔거든요. 끝나기 한 30분 전에. 그때 이제 권칠승 대변인의 민주당 논평이 나왔는데 이 대통령의 이런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답변을 두고 참 뻔뻔하다. 이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라고 단정을 했고 네. 대통령의 좀 오만한 불통을 보여서 답답하다 뭐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아쉽다라는 표현에 문제를 삼은 건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동아일보 사설 이 제목에 보세요. 제목에 많이 아쉽다라고 헛다운표를 썼어요. 요게 약간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은 아쉽다라는 표현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라고 일부러 보여주려고 강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헛다운표를 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신년 녹화 대담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 하면 되는데 굳이 헛다운표를 썼어요. 자, 볼게요. 근데 실제로 나옵니다. 첫 문장부터. 사과나 유감의 표시 대신 아쉽다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썼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쉽다거나 대통령 부부가 누군가에게 박절하게 대하는 게 어렵다는 말 정도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아쉽다라는 표현은 이때 쓰는 거다라고 바로 보여줍니다. 이번 대담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 그렇죠. 이번 대담은 아쉽다. 이럴 때 쓰는 거죠.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죠. 정확한 예문을 네.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사설 처음 봤어요. 이게 헛다운표까지 굉장히 재치 있게 동아일보가 네. 사설을 잘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중적인 질의응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아까 최종욱 기자가 정확히 지적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뭐 이런 프레임이 뭐 옳다고는 모르겠어요.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뭐 조중동 매체라고 하는 매체 중에 한 곳에서도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라면서 이 아쉽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하게 꼬집었다라는 이 사설 오늘 굉장히 눈이 띄는 사설이고요. 한국일보도 비슷했습니다. 내용 형식이 아쉬웠던 윤 대통령 신년 대담이라고 해가지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했고요. 또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애둘러 유감을 표명하는데 그친 것은 안타깝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다음 질문 윤 대통령 답변까지 쭉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네.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그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절하게까지야 누구를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죠. 네, 이 부분도 지금 보기 전에 유튜브로 댓글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지금 1,000분 넘게 1,100분 정도 계신데 킴 작가님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니 아쉽다라는 표현을 좀 활용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마동성님 대통령이 말하는데 대변하는 자막이랑 감성적인 BGM 배경음악 깔리던데 좀 역겨웠다라는 표현도 쓰셨고요. 그다음에 디퍼런셜님이 국문과 출신들 디테일하시다 하셨는데 저는 국문과 아니고요. 최종혁 기자만 국문과라는 점 팩트 체크해 드리고요. 마동성님 또 KBS 앵커가 파우치라고 하더만 아까 저희가 짚어드린 대로 명품백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쓴 것. 이게 뭐 앵커가 의도 안 했고 그냥 무심코 한 말일 수 있지만 네. 이런 표현까지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국민들이 정말 관심 갖는 사안인데 이 질문만큼은 딱 정제된 그리고 미리 딱 표현을 잘 생각해서 질문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아쉽다 표현도 남네요. 사실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준비된 원고도 없었고 뭐 이제 프롬프터도 없었고 뭐 메모도 가져가지 않고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즉흥적으로 다 얘기를 한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네. 이거는 뭐 얼마든지 예상된 질문이긴 네, 했잖아요. 네. 예상된 질문이었는데 뭔가 그래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준비된 답변이 그 정도 수준에 그쳤다 보니까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아쉬움 쓰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까 들으신 내용 좀 풀어보면 앵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면서 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야당에서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대목은 없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릅니다. 동의합니까? 했더니
몰카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라고 대통령이 이 사안은 몰카를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정치 공작이다라고 정확히 말했고요. 게다가 선거를 앞둔 시점까지도 공작의 어떤 성격이 띠고 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 방금 이제 저런 측면에서 방금 이갈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당에서 나오는 비판에 대한 질문은 사실 빼놓고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번 이 대담위에 대한 혹평도 좀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사실 개혁신당 입장을 먼저 짚어보면 개혁신당은 이 미진한 연극 한 편 같았다. 연극 한 편 같았다. 네, 뭔가 좀 짜여져 있는 음. 그런 뭐 연극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했고 예. 방금 말했던 것처럼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 파우치라 부르는 사회자의 모습이 애처롭다. 아하.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질문자에 대한 좀 비판을 하는 대목이 있고요. 네.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도 좀 개탄스럽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네. 이 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을 계속 세우고 있잖아요.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곧바로 이제 밤에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 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제 입장을 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이 검사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를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검사 시절에 대통령이 지금 영부인과 이 김건희 여사와 이 가족을 대하는 잣대로 수사를 했다면 지금의 스타 검사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그 과거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지금은 개명했지만 당시 최순실 씨가 뭐 의상실에서 이게 뭐 심부름을 하고 뭐 그 당시 행정관에게 뭐 지시를 하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잡혀 있었잖아요. 네. 그러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몰카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네. 관련해서는 당시 검사이던 시절에는 뭐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면서 이번에는 왜 그런 입장을 견지하지 않느냐라는 걸 좀 이렇게 꼬집은 대목으로 보이죠. 왜 그 기계가 높고 날카로웠던 그리고 불의에 이게 계속 문제 의식을 갖고 항상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날카로웠던 그 검사 윤석열 모습이 아니라 본인의 그런 관련된 이슈에는 무뎌졌냐 이런 네. 식의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요 다음 대목도 저희가 일부러 중간중간 편집하지 않고 요 김건희 여사 관련 대목은 7분 통째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의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네. 특별감찰관 내지는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좀 시스템적으로 보좌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뭐 저는 그 임기 초부터 감찰관은 이제 국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그럼 대통령실은 받는 거 제가 저 사람을 뽑고 뭐 그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민정수석실이다 또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간에 만약에 어떤 비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후에 감찰하고 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가지고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은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나 제 아내가 이런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어떤 그 좀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고 어쨌든 이런 제2부속실을 비롯한 그런 제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취지로 질문했죠. 그러면서 앵커가 제도적으로 특별감찰관 내지는 제2부속실 설치해서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뭐 사람 뽑고 채용하는 것 아니지만 어쨌든 뭐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비서실에서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안을 정리하는 게 이렇게 시각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왜? 제2부속실이 있어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자꾸 오겠다니까 최재형 목사를 말하는 거죠.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막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고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사람을 아까 말했죠. 아까 뭐였죠? 박절하게 박절하게 하지 못한 것. 명확하고 단호하게 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그런 의지가 뉘앙스가 그런 해석이 보인다고 저는 들렸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네. 그 이 부속실을 만든다라고 하면 여사 영부인 여사의 일정도 뭔가 시스템 하에서 관리를 하고 네. 뭔가 만남이나 일정 이런 것도 다 사전에 뭐 조율되어야지 만나는 그러한 것들이 시스템화 되는 건데 그렇죠. 일정 저걸 관리 이제, 업무가 있으니까. 사적으로 뭔가 누가 밀고 들어온다? 그거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게 뭐 단순히 내가 사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박절하게 대할 수 없어서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 이거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답변 아닌가 싶긴 해요. 네. 그래서 앵커가 제도적인 걸 물어봤는데 대통령이 제도적인 걸 하고는 있다. 근데 제도적인 것보다 중요한 건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사람은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뭔가 그 이번 사안을 단호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간 정에 끌렸기 때문에 약간 이런 취지로 본다는 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못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꾸 이런 내용들이 답변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 예.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이런 해명 자체가 좀 명확하게 뭔가 답변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 대담 목적 자체가 뭔가 이런 명품 가방,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정치 공작이고 벌어진 일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람을 이제 박대하지 못하는 성정 때문이다 이런 걸 뭐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 이런 뭐 평가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그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네. 또 논평 이런 논평을 내놨는데 이 대통령 가족의 해명을 위해서 KBS라는 공영방송이 홍보대 행사가 된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좀 박한 이제 논평을 내놨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과 KBS의 장군멍군 이런 행보가 좀 환상적이었다. 이 국민은 안중에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최대 권력자와 최대 언론사가 만나서 요런 작품밖에 못 내놓느냐 이런 표현도 온라인에서 네.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요 부분 관련해서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 여러분 짧은데요. 네. 이 부분 압권이라는 그런 평가 이번 100분 전체에 압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짧지만 보시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이슈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이슈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하니까 대통령이 막 웃으면서 전혀 안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좀 좋게 생각하면 위트 있게 좀 넘겨 보려고 뭔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 같긴 한데 솔직히 약간 제 스타일 개그긴 했어요. 네. 네. 사실 저는 약간 재밌었어요. 실제로 대통령도 웃었어요. 네네네. 웃었는데 네. 사실 뭐 부부싸움 저는 이제 부부가 아니니까 네. 부부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심각한 사안 가지고도 얘기를 뭐 싸우더라도 뭐 이렇게 금방 이제 풀 수 있는 건데 네. 아무튼 사실 저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좀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명품백 가방 받은 수수 의혹에 대해서 과연 저런 질문을 하는 게 좀 적절했나? 라는 좀 아쉬움은 남죠. 그래서 자꾸 아쉬움이 남는데 분노를 사람들이 이거 이 답변이 끝이야? 라고 약간 이렇게 좀 분노하고 이게 뭐야 싶은 상황에서 이 마무리를 근데 이걸로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하하하하 둘이 이게 그쵸? 끝나니까 네. 뭐지? 사실 어제 제가 이제 한 94분 100분 가량 네. 진행된 대담 가운데 좀 그래도 저는 이제 전날 얘기했던 것처럼 대담 사전에 이루어지는 촬영에 따른 대담이다 보니까 네. 뭔가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컨텍스트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그러한 측면들을 볼 수 있는 대목들을 좀 눈여겨봤는데 네. 대통령이 되게 뭐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뭔가 많은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간은 격앙된 목소리가 톤이었고 예. 또 제스처, 손짓을 많이 활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웃어 보인 적, 그러니까 웃음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한 3차례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중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이제 부부싸움 한 적이 있느냐 네, 방금 라는 이거. 질문에 대해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 뭐 2차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뭐 웃으면서 좀 허탈한 웃음이 같기도 했는데 네. 웃어 보이면서 답변을 했는데 사실 이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제 당시 어제 앵커의 질문은 뭐 1차 지난번 불거졌던 갈등은 봉합이 됐는데 뭐 또 2차 갈등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런 건 없을 거다라는 답변을 했잖아요. 사실 근데 이 대목도 국민들이 더 궁금했던 거는 실제로 1차 갈등에 벌어진 원인이 뭔지 사실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비서실장이 찾아와서 사퇴하라라고 얘기했다는데 과연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건지 뭐 때문에 사퇴하라고 한 건지 사실 이게 저는 가장 궁금했던 대목이긴 하거든요. 네. 관련해서는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사퇴를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었던 점도 뭔가 이번 대담에 좀 부족한 부분으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표면적인 질문에만 다 그쳤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이 7분간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말한 부분 마무리 다시 한번 요 그림만 좀 보여주세요. 이 이슈를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하하라고 했는데 지금 유튜브로 디퍼런셜님이 심각성을 둔화시키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웃어넘기는 듯한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찝찝함을 남겼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이런 또 풍자가 있습니다. 지금 웃을 때 눈치 챙겨 요 짤이 또 같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눈치 챙겨 지금 웃을 때 아니야. 요런 짤도 좀 돌아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만으로도 이렇게 할 말이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약간 놀라웠던 게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타이틀에 보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대담 타이틀 자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반듯한 나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역동적 경제, 담대한 미래.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서 이게 정부 국정 홍보 영상인가? 그러니까 이 타이틀이 요게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게 첫 시작하자마자 요렇게 뜨니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이 추구하는 어떤 비전 이런 건데 이거를 타이틀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대담 자체의 방향성이 좀 요렇게 가겠구나. 그런 뉘앙스를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좀 아쉬웠던 대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준혁 기자 요 부분 어제 또 초반에 아버지가 썼다는 그 책장을 네. 집무실에 가져놨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사실 좀 재밌긴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다큐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대담 중간중간에 이런 포인트들을 많이 넣었죠. 음. 뭔가 이제 집무실을 둘러본다거나 국무회의실을 둘러본다거나 그동안 이제 국민들한테는 많이 공개되지 않았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뭔가 친근하게 다가가려고는 했는데 사실 또 이런 대목들이 일각에서는 너무 국정 홍보 대통령의 좀 스토리에 집중을 해서 미화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뭐 평가들이 나오긴 하는데 네. 사실 저 책장이 방금 지금 자막에 있지만 뭐 아버지께서 50년 이상 쓰던 책상이다라고 했는데 지난해 이제 작고한 그 붙인 네. 고 윤기준 교수의 유품을 이제 대통령실에 갖다 놓은 건데 네. 이제 뭐 아버지에 대한 뭐 추억도 소개하면서 아버지가 직접 쓴 뭐 저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그 아버지가 그 경제학자시잖아요. 이제 아버지의 뭐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배경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집무실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분명 긍정적이긴 한데 그게 과연 해야 될 걸 하고 한 것과 해야 될 건 안 하고 보여준 건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대통령실을 가다로 아예 다큐만 하던지 예전에 MBC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기 네. 때 집무실 청와대 최초로 공개했던 적도 있었고요. 아예 그런 컨셉으로 가든지 아니면 대담을 하고 하든 그러니까 좀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섞이다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됐다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중간중간에 이제 국정 현안이나 이제 중요한 뭐 정치 뭐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뭔가 계속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저런 요소들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아버지의 책장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고 뭐 과거 이제 그 미국 순방 당시 뭐 노래 불렀던 에피소드 전하는 대목도 있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뭔가 그 중간중간에 나왔던 대담이 흐름이 끊기고 뭔가 집중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지 않냐 뭐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 장면 하나만 더 꼽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온라인에서 어제 시청하신 분들이 많이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한 건데 이제 박장범 앵커가 이 집무실 내에 있는 이게 이제 뭐죠? 국무회의가 열리는 그 회의실에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잡으라고 했죠. 안 잡으라고 하니까 이제 앉아서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운영에 대한 뭐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네. 정도의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요 장면도 굳이 대담에 나선 앵커가 이렇게까지 안 잡아야 되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근데 뭐 대통령이 한번 안 잡으라고 하니까 아, 뭐 이가혁 기자 같으면 안 잡으라고 하면 전 안 잡고 이거 의자 어디 거예요? 이게 브랜드 찾아보고 네 뭐 안 잡으라고 하니까 안 잡은 것 같긴 한데 네. 네. 뭐. 아무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최종혁 기자 말대로 할 수 있는 장면인데 네. 해야 될 그렇죠. 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괜히 더 트집을 잡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구성에 있어서 답변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오히려 괜찮게 볼 만한 장면들도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40분 정도가 지났는데 최종혁 기자 네. 어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한 줄 평 끝으로 좀 해주고 이제 이제 사실 이 대통령실 대담 공개되기 전에 네. 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 그거를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번 대담을 공개하기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설명한 코멘트입니까? 네,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라고 아, 이제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한 40분 가량 얘기하는 동안 과연 이 대통령실의 설명이 좀 와 닿으시는지 네. 뭐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네. 저는 한 줄 평 하자면 반전은 없었다. 뭘 기대했는데 그 기대 같이 됐다. 뭘 기대했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오늘 최종욱 기자 백브리핑 준비하느라 바쁜데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하게 어제 대담을 또 잘 챙겨보고 웃음 3번이 있었던 걸 다 통계 내보고요. 네. 출연해 주었습니다. 녹화 대담 부작용이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지난 7일이죠. KBS와 녹화 대담을 윤석열 대통령 녹화 대담 방영을 했는데 설이 딱 지나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쭉 갈 줄 알았더니 오늘 조간에도 많이 보도를 했고요. 계속해서 파장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KBS 시청자 게시판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KBS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청자 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 가장 상단에 뜨는 게 파우치라고 해명 방송하는 것이 과연 공영 방송인가? 또 국민에게 염장 지르는 대담 뭐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고요. 또 리스트를 보면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 이겁니다. KBS는 국영 방송인가 개인 방송인가 쭉쭉쭉쭉 해서 대통령 신년 대담에 관련한 비판적인 시청자들의 이 원성이 자자하고요. 이렇게 갓 올라온 거는 뭐 동의를 많이 못 받은 것도 있지만 몇백 명이 넘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KBS가 청원 동의가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 청원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보통 1000명 이상이면 이렇게 KBS 답변 쪽으로 분류가 돼서 답변 대기로 분류가 되던데요. 보면 이미 답변 대기인 상태도 이 대담 관련한 이 불만의 목소리 여러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박장범 앵커와 박민 사장 사퇴 요것도 1001명으로 답변 대기 상태. 요거 제가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아무튼 1002명으로 답변 대기 상태. 국민 대담 요것도 1005명으로 답변 대기 상태. 그래서 제가 아까 셌을 때는 9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이렇게 대담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KBS가 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대담이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비판이 쏟아졌던 게 바로 이런 것도 좀 일각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KBS가 이런 보도 자료를 바로 냈거든요. KBS 특별 대담이 시청률 8.7%를 기록하면서 전 국민적인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8.7%. 부럽네요. 저희는 뭐 시청률이 포함되지 않고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또 KBS가 자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질무심과 국무회의장 등 대통령실 내부를 직접 소개하는 다큐 형식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한 이래 대통령실이 방송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물가, 저출산, 의료, 한일 관계, 남북 관계 등 국내외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뒤에서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듣고 싶은 걸 못 들었다라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뒤에 그런 또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겨레가 이렇게 지면으로 보도했네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낯뜨거운 정권 홍보 대담 논란 KBS 시청률 자화자찬에 설날 재방송까지. 청원 게시판엔 앵커인지 비서인지 박장범 앵커 KBS 9시 뉴스에서 하차해라 이런 요구 나왔다는 것까지 부제로 달아놨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보도자료 관련해서 자화자찬했다라고 한겨레는 꼬집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대담을 설날 아침인 10일 오전 9시 반에도 재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다라고 했네요. 설날 아침 오전 9시 30분이면 이제 친척들끼리 아침 먹고 TV 딱 틀 시간, 어떻게 보면 설날 당일 방송으로는 꽤 시청률이 괜찮은 시간 아닐까, 주목도가 높은 시간대가 아닐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때 재방송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비판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제에 달린 대로
한 시청자는 청원 게시판에 하차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앵커인지 비서인지 알 수 없는 대담을 한 블라블라 해서 뭐 앵커 자격이 없다 이런 비판 글까지 올라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실 대담을 마치고 나면 대담 내용이 어땠는지 형식이 어땠는지 좀 건설적인 비판이 이어져야지 뭐 혹시 다음 해에 있을 수 있는 이어지는 그런 대담에서도 보완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런 좀 희한한 비판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아닌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요거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대담 다음날 꼬집었는데 요 장면을 또 꼬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파우치라는 그 용어 논란인데요. 일단은 그 대담 당시 장면부터 저희가 준비된 영상을 짧게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네. 추측을 할 수 없지만 이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 네. 외국 회사 그 뭐 조만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봤고요.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당선 이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것은 좋은데 조그만 백 이런 표현이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지적이 바로 다음 날 뭐 조선일보 지면 등을 통해서 또 야당 등을 통해서도 이뤄졌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적이 이어지자 대담이 있는 그 다음 날 박장범 앵커가 직접 그날 KBS 9시 뉴스에서 이렇게 앵커 멘트를 합니다. 이것도 먼저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죠.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파우치냐 이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명품백을 왜 명품백이라고 안 부르냐는 말을 했습니다. 자, 백과 파우치 모두 영어인데요.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 어떤 표현을 쓸까요?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합니다. 한국에서 이 제품을 팔았던 매장 직원도 파우치라고 말하고 팔고 김건희 여사를 방문했던 최 씨 역시 파우치라고 표현합니다. 제품명 역시 파우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란 표현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이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렇게 앵커가 직접 화면에 있는 그 뉴욕타임스의 디올 파우치라고 적힌 그 문자를 이렇게 딱 화면을 짚으면서 어떻게 보면 해명성 앵커 멘트를 했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명품백을 왜 명품백으로 안 부르냐는 말을 했습니다. 백과 파우치 모두 영어인데 하면서 외신들은 어떤 표현을 쓸까 하면서 화면에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팩트체크를 할게요. 진행자가 말한 대로 뉴욕타임스는 디올 파우치라고 표현하는 거 저희도 뉴스 들어가역에서 요 뉴욕타임스 기사 나왔을 때 전해드렸죠. 파우치 맞습니다. 파우치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 제품 그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도 디올 사이트에도 파우치라고 적혀 있다고 해요. 파우치라고 부를 수 있죠.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 디올 핸드백이라고 했고요. The bag이라고도 표현했네요. 부제에는. 영국 가디언 디올 백이라고 했고요. 밑에 부제에는 A designer handbag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프랑스 기반된 세계적인 통신사죠. AFP는 디올 백이라고 했고요. 또 첫 문장에는 A luxury designer handbag이라고 했네요. 그럼 굳이 이걸 팩트체크하자면 외신은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합니다로 들리는 아까 그 진행자 앵커의 그 발언은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머시 중원디. 그러니까 비판의 핵심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느냐, 디올백을 받았느냐, 럭셔리 백을 받았느냐, 아니면 파우치를 받았느냐가 아니죠. 왜 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축소하려는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표현을 써서 질문했느냐. 그리고 그 질문 방향도 처음에 경호 뭐 이런 걸 말했거든요. 왜 들어야 할 걸 제대로 듣지 못했느냐라는 그런 비판 중에 하나가 왜 명품백이라고 안 하고 파우치라 했느냐 이잖아요. 그런데 이 앵커는 다음날 바로 그것도 KBS 9시 뉴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가장 많은 TV 시청자들이 보는 그 뉴스에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앵커 멘트를 할애해서 이렇게 해명을 해야 했을까? 그것도 사실과는 다른 해명을 했을까? 과연 그것은 적절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러 사안을 축소하려는 인상을 줬다라는 결과론적인 평가도 시청자들의 평가도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나옵니다. KBS 언론노조 KBS 본부도 애써 축소하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다. 영부인에 대한 구구절절 변명과 정치 공작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담는 것에 주력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그만 백, 파우치라는 표현을 쓴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비판,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한 다음날 KBS 9시 뉴스의 그 앵커의 그 앵커 멘트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많이 좀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대급 앵커 멘트다, 뻔뻔하게 변명하다니, 그리고 이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아무튼 KBS가 언론인가 등등의 그런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요 박절하다라는 표현, 온 국민이 조금 낯선 요 용어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아주 소중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은, 저도 사실 박절하다라는 뜻 잘 알지 못했는데요. 인정 없고 쌀쌀하다, 이 표현을 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죠.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누군가를 박절하게 대하긴 어렵다. 그래서 그 최 목사가 디올 파우치, 디올 백을 가지고 온 것을 내치지 못한 게 박절하게 대하지 않은 게 좀 잘못됐다는 취지로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박절하다, 박절하게 뿌리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정 없고 쌀쌀하게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나와서 정작 그게 맞는 반성인가?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반성이 이게 아닌데? 라는 비판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이 아침에 이렇게 지면에 보도했습니다. 슬픔에 눈 감은 대통령 담화, 상처만 더 커진 설 명절이라고 했고요. 김 여사 이해해달라며 왜 우리에겐 박절한가? 라고 그 박절하다라는 표현을, 대통령의 그 표현을 활용해서 제목을 달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한 멘트인데요. 윤 대통령이 당연히 위로의 말이라도 건넬 줄 알았는데 하고 싶은 말만 하더라 라면서 실망한 그 유가족의 반응도 전했고요. 또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해병대가 아주 말이 많은데, 해병대 출신의 한 시민은요, 대담에서 최상병과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어서 아쉽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정작 들어야 될 것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한 또 어떤 윗선의 어떤 수사 관련한 외압 의혹, 또 전세 사기 관련 등등 외면당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 왜 우리에겐 박절한가라고 그래서 경향신문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멋이 중한데라는 그런 의문이 대담이 끝나고 설 연휴가 지나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폭풍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계속 달아주시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